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그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윤서진, 39살입니다. 13살 딸 다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 강민수가 사라진 뒤로 저는 딸만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 앞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열쇠, 끊어진 가방끈, 그리고 사라진 남편.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걸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에는 거리를 걷다가도 남편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서는 건 낯선 사람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다현이는 그때 3살이었습니다. 아빠를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죠. 저는 다현이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저는 딸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을 찾는 것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다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다현이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저는 39이 되었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생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평온했던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되었고 저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대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누가 다친 걸까요? 네, 환자요? 누가? 강민수 씨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휴대폰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강민수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수 씨,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지금 갈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한 끝에 겨우 옷을 입었습니다. 다현이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고 무슨 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서.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저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혹시 기억을 잃었던 걸까요?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에 강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외롭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의 빨간 불빛이 밤하늘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수 씨,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3번 병실입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3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인데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3번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둥근 얼굴에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코는 낮고 입술은 얇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각진 얼굴의 외꺼풀이었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두툼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놓인 차트를 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42세. 남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남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저는 뒤늦게 나타난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 아닌데.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신원은 강민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드린 건데요.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으로 차트를 두드리며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이 기억 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남편의 이름을 쓰고 있을까요? 왜 제 전화번호를 보호자로 등록했을까요? 그때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남자의 눈이 천장을 향했다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야. 민수야. 미안해. 너무 늦었어. 민수. 이 사람이 민수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제 남편은 서진아. 정말 나야. 믿어줘. 남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남자를 살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실종된 것.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남편 이름으로 연락이 온 것. 하지만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닌 것.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서진 씨, 이 남자에 대해 아시는 게 정말 없으신가요? 없어요. 처음 봐요. 하지만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남편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10년 전에요. 2015년 3월 12일이었어요.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었으니까요. 혹시 남편분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요? 빚이나 다툼 같은 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불안해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미행한다고 했어요. 전화도 이상한 번호로 계속 왔어요. 어떤 회사였나요? IT 회사였어요. 테크노 시스템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정확한 업무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보안 때문에 말 못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남기고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왜 저를 알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이에요.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투명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모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진 찍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봤습니다. 그건 다현이가 10살 때 입었던 분홍색 티셔츠였습니다. 3년 전 옷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준 옷이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3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07월 15일,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병원에 있었던 탓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현이는 학교에 갔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뒷페이지에는 날짜와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다현이 학교 앞, 오후 3시 20분. 2022년 5월 20일, 서진이 식당 퇴근길, 저녁 9시 30분. 2022년 8월 3일, 마트, 오후 2시. 2023년 1월 10일, 다현이 학원, 저녁 7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날짜와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이상한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 위험하다. 그들이 알면 안 된다. 조심해야 한다. 멀리서라도 봐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걸까요? 누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서진 씨,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환자분이 계속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당신 누구세요?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 민수야. 당신 남편이야. 아니에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 남편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침대 옆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코를 만지고 볼을 만지고 턱을 만졌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겠어.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는지. 하지만 분명히 난 강민수야.
당신 남편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달라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제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민수라면 증명해 보세요. 우리만 아는 걸 말해 보세요. 남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다현이가 태어났을 때 왼쪽 발에 점이 있었어. 작은 점이. 그리고 서진이 너는 잠잘 때 꼭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2스푼 넣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현이 발의 점은 출생 기록에도 없는 거였습니다. 제 잠버릇이나 커피 습관도 가까운 사람만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정보 아닐까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말해보세요. 남자는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도서관이었어. 너는 책을 찾고 있었고 나는 그 책을 먼저 집어들었지. 그 책 제목이. 남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분명히 아는데. 저는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연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별빛 속으로였어요. 제가 말해줬습니다. 남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맞아, 별빛 속으로. 그 책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같이 그 책을 읽었어.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그것도 맞았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이 그랬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세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당신과 다현이를 지키고 싶어. 그게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은 선명해. 저는 경찰에게 남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도 해야 하고 정신 감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들고 있던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도시 외곽의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해돋이 여관이라는 간판이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주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305호에 몇 달 전부터 묵고 있던 손님이네요. 며칠 전에 나간 뒤로 안 오셨어요. 방세도 밀렸는데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가족이에요. 아직 정리 안 했으니 보셔도 돼요. 혹시 방세 좀. 저는 밀린 방세를 계산해 줬습니다. 주인은 열쇠를 건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305호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 집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집 구조를 그린 스케치였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다현이 방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구 배치까지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관찰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자세하게.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태성을 조심해라.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 조태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조태성은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남편보다 2살 많았고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직후 조태성도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더 살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신발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바닥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 다현이 사진, 그리고 남편 사진. 10년 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집 앞에서 찍은 사진, 길을 걷는 사진. 모두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과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조태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올게. 이 시간에? 내일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 가야 해. 남편은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문 잘 잠가.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남편의 열쇠와 끊어진 가방 끈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남성의 가출은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빚이 있는지 다른 여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포기하고 딸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의 이름을 가진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다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현이에게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누가 현관문 두드렸어.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누가? 모르겠어. 문을 열지 않았어. 근데 이상했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똑똑똑 하고 두드리기만 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쯤이었어? 4시쯤.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 먹고 있을 때였어. 제가 여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봤어. 문구멍으로 봤는데 잘 안 보였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 얼굴이 안 보였어. 남자야? 여자야? 남자 같았어. 키가 커 보였어. 저는 다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응. 근데 엄마, 정말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너무 걱정한 거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계속 확인했고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조태성. 그 이름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위험, 조심, 진실, 배신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태성이 모든 걸 알고 있다. 그가 배신했다. 그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다. 저는 조태성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다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남편의 옛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친했던 동료였습니다. 남편 실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중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진우 씨는요? 저도 그냥 살아가죠.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조태성 씨 연락처 아세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조태성이요. 왜요? 갑자기 왜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 일로요. 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태성은 10년 전에 해외로 갔어요.
민수 씨 사라진 직후에요. 회사에서도 갑자기 그만뒀죠. 사표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사라졌어요. 지금도 해외에 있나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 들었어요. 조용히 살고 있대요.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동창이 알 거예요. 같은 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저는 진우에게 연락처를 받아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동창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태성이요. 왜 찾으세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동창은 망설이더니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태성한테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네, 강민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래요. 조태성이 되게 당황했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언제 찾아갔어요? 한 달쯤 전이요. 그 뒤로 조태성이 더 조심스럽게 산대요.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즉시 조태성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태성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이에요. 강민수 아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태성 씨,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일로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태성은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 씨, 태성 씨, 이야기 좀 해요. 조태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 조태성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 아세요? 저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잔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병원에서 발견됐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저를 보호자로 등록했고요. 조태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결국 시작됐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 씨, 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민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조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전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요. 회사가 정부와 계약한 프로젝트 관련 문서가 경쟁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민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그 사건을 알았어요. 우연히 알게 됐죠. 그리고 막으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조태성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민수를 제거하려고 했죠. 제거요? 그럼 민수는 죽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봤어요. 민수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거요. 조태성이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도와달라고요. 저는 회사 근처로 갔어요. 거기서 민수를 봤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남자 2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조태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버렸어요. 친구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게 제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에요. 저는 조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고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위험했으니까요. 그들은 조직이었어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해외로요.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조태성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민수의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조직이 민수의 정체를 훔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정체를 심은 거예요. 얼굴을 바꾸고 기억을 조작해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불법적인 일들을요. 사람을 납치하고 실험하고 이용해요. 그럼 진짜 민수는 어디 있어요? 조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그들이 민수를 완전히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민수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조태성의 집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조직에 쫓겼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남편의 정체를 훔쳤다고요. 믿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만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남자에게 남편의 기억을 심어준 겁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진짜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서진아, 당신 진짜 누구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몇 가지 기억이 나. 무슨 기억이요? 강한 빛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문서를 넘기는 장면. 큰 건물 아니었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쫓아왔어. 도망쳤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장면. 사고가 난 것 같아. 차가 뒤집혔어. 그 뒤로 기억이 없어. 또요. 당신과 다현이가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 그게 가장 따뜻한 기억이야.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 기억이 가장 선명해. 당신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 저는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혹시 조직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흐릿해. 하지만 어둡고 추운 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주사를 맞았어. 계속 주사를 맞았어. 어디였어요? 산속이었던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휴대폰, 지갑, 그리고 몇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닳아서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들을 용기가 없었고, 나중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너랑 다현이를 지키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날 찾지 마. 위험해. 내가 없어도 잘 살아. 다현이 잘 키워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조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자의 목소리와 비교했습니다. 미세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톤이, 말투가, 숨소리까지. 혹시 그 남자가 정말 남편일까요? 얼굴만 바뀐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목소리까지 모방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자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한 곳에 가봐요. 어디? 민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차가 발견된 곳 근처였습니다. 그때 차는 비어 있었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창고는 버려진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곳이 기억나.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익숙해. 여기서 뭔가 있었어. 남자는 창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먼지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춰보니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테크노 시스템이라는 회사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그때 유출되려던 기밀 문서예요.
조태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 문서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머리가.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기억이 돌아와. 너무 많이 돌아와. 남자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웠어. 누군가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했어. 그리고 차에 실려갔어. 어디론가. 어두운 곳으로. 누구랑 싸웠어요? 모르겠어. 얼굴이 안 보여. 하지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민수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누군가의 기억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저는 남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 머리에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뇌 부분에 수술한 흔적이 있어요. 상당히 정교한 수술인데 이게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측두엽과 해마 부분이요. 그럼 누군가 이 사람의 기억을 조작한 건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실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수술은 합법적으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원래 기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졌을 수도 있고 억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덮어 씌워진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태성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남자를 이용해서 남편의 정체를 만든 겁니다. 남자의 얼굴을 바꾸고 기억을 조작하고 남편처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저는 조태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 수술 흔적이 있다는 것, 기억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태성 씨, 그 조직이 정확히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조태성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법 거래를 하는 조직이에요.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팔고 필요하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을 납치해서 실험 대상으로 쓰기도 해요. 민수는요? 진짜 민수는 어디 있어요? 조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는 살아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민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민수를 어딘가에 숨겼을 거예요. 그리고 대체품을 만든 거죠. 대체품이요? 그 남자 말이에요. 병원에 있는 남자. 그 남자를 민수처럼 만들어서 뭔가에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디에요? 민수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조태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 남자, 병원에 있는 남자 말이에요. 그 남자가 열쇠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의 기억 속에 민수의 행적이 숨어 있을 거예요.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순 없거든요. 어딘가 남아 있을 겁니다. 단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신 기억 중에 특이한 장소 없어요? 어딘가 갇혀 있었던 것 같은 곳? 남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물소리. 물소리가 들렸어. 물소리요. 네. 계곡이나 강 같은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나무들이 많았어. 새소리도 들렸어. 어디쯤이었을까요? 산속. 산속이었던 것 같아. 공기가 맑았어. 하지만 어두웠어.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 저는 남편이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중 한 곳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북한산 근처? 남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맞아. 북한산. 거기였어. 그 이름이 익숙해. 저는 즉시 조태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북한산 근처에 그 조직의 시설이 있나요? 있어요. 산장 하나를 아지트로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연수원 같지만 실제로는 위치 알아요? 대충.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저희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조태성이 기억하는 산장 위치를 따라갔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자 숨이 찼습니다. 조태성도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태성이 말했습니다. 더 올라가자 낡은 산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산장 같았지만 창문에 쇠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조태성이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산장에 접근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 기척은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어두웠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산장의 뒷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저희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정말 내려갈 거예요? 조태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요. 저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더 어두웠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제 남편 강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저는 달려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당신이야? 정말. 그래. 나야.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나가자. 빨리. 저는 남편을 묶고 있던 끈을 풀었습니다. 조태성이 도왔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누가 올지 몰라요. 저희는 남편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갇혀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복도를 지나고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북한산에 있습니다. 불법 감금 사건을 발견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산장을 수색하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에 더 많은 방들이 있었고 실험 기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의 명단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대부분이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탓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근육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다현이도 데려왔습니다. 아빠. 다현이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다현이를 안았습니다. 다현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괜찮아요, 아빠.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함께였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그 남자, 남편이라고 주장했던 그 남자. 경찰 조사 결과 남자의 원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38세. 15개월 전에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조직에 납치되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김준호의 얼굴을 성형수술로 바꾸고 남편의 기억을 이식했습니다. 뇌수술과 약물을 통해 기억을 조작한 겁니다. 조직의 목적은 김준호를 남편의 대체품으로 만들어 남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김준호가 조직에서 탈출했고 우리에게 발견되었으니까요. 김준호는 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치료와 함께 원래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원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몇 달 후 김준호는 회복되었습니다. 원래의 김준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김준호를 도왔습니다. 치료비도 지원하고 집도 구해줬습니다. 김준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김준호는 감사해했습니다. 제가 일으킨 혼란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 그 조직 때문이에요. 김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현이와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었는지. 조직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남편은 매일 우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남편을 버티게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서진아, 너와 다현이 생각이 날 때마다 버틸 수 있었어.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만 봅니다. 다현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진로 고민도 상담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희 집을 채웁니다.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고 다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압니다. 10년 동안 빼앗겼던 일상이니까요.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입니다. 저희 삶처럼요. 손님들이 오고 커피 향이 퍼지고 이야기꽃이 핍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사람을 잃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10년을 기다려서 남편을 다시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가족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요.